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 개발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실전 배치와 수출 실적으로 증명되었고, 최근에는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 도입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유럽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무려 자주포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 군사 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M109 팔라딘 계열로 대표되는 자주포 전력을 운영해왔으며 보다 긴 사거리와 높은 연사력을 위해 에르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존의 52구경장을 58구경장 포신으로 확대 적용해 사거리를 대폭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테스트 과정에서 포신 터진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연구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불운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생각보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 육군이 차세대 자주포 시스템 개발을 위해 무려 5개 회사를 후보군으로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이 중 우리 기업인 한화디펜스가 당당히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러한데요. 라인메탈 아메리카, BAE 시스템즈 앤 LB 시스템즈 컨소시엄, 한화디펜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 LB 시스템즈 USA 미국 현지 법인을 갖춘 다른 업체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인 한화디펜스가 경쟁을 펼치는 모습은 20-3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끄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미국은 자신들의 자주포 분야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는데 여기에 K9 자주포 계열을 후보군에 포함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국이 K9을 사갈 수도 있다는 소문에만 흥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은 무기 분야에서 자존심이 매우 강한 국가이자 방산 시장에서도 전략적 접근이 남다른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선점을 위해 그냥 만들어달라가 아니라 내 기술로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게 해달라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라이선스를 사들이거나 합작법인을 세워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모든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미국이 K9 계열 자주포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관측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8 구경장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고난도 기술에서 한국은 이미 상당한 내공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주포 포신 도금 기술과 내구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업체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나 6호 장약을 풀로 활용하면서도 수백 발 이상 연속으로 쏠 수 있는 포신 내 마모 성능을 보여주는 곳은 사실상 한 손에 꼽히기 때문인데요. 6호 장약은 자주포에서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추진 장약 중 매우 강력한 축에 속하는 장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과연 K9A3라는 차세대 자주포가 무엇이길래 미국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지닌 것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비화가 숨어 있는지 오직 꺼리튜브에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K9의 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의 자주포 역사는 1970년에서 1980년대를 거치며 미국의 M109, M107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한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자주포를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155mm 52구경장 K9 썬더입니다. 하지만 개발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군 특유의 요구 조건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야산과 계곡이 많으니 주행 성능이 좋아야 했고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쏠 수 있어야 하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빨라야 했습니다. 여기서 창의적 설계로 탄생한 결과물이 K9의 독특한 신뢰성과 빠른 대응 사격 능력입니다. 동시에 많은 수량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가성비마저 뛰어나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덕분에 수출 판로가 활짝 열린 건 덤이긴 했는데요. 그동안 터키의 프르트나, 폴란드의 크랩,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등 수많은 국가들이 K9 계열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 최강 미군에게 K9이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M109 시리즈를 무려 반세기 넘게 운용해왔고 자체적으로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개발이 삐걱거리자 미국이 K9A3를 최종 선택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루머는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58 구경장 자주포의 난제 중 하나인 포신 내구성 문제는 한화 디펜스 측이 이미 상당 부분 해결해 나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52 구경장 K9에서도 충분히 입증된 포신 도금 기술과 온도 압력 제어 기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58 구경장에서도 포신 파손 없이 안정적인 발사가 가능하도록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실험에서 K9A3 시제 포신으로 900발 넘게 시험 사격을 해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비공식 정보가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K9A3가 기존 K9, K9A1, K9A2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K9A3는 완전 무인화 포탑과 확장된 사거리 그리고 개량된 차체라는 세 가지 혁신 포인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K9A2부터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강화되었지만 아직 포탑 내부에 인원이 탑승하여 어느 정도 장전을 보조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K9A3에서는 이 과정을 완전히 무인화하고 차체 내부의 통제실에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작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속자동장전 장치와 로봇팔 그리고 탄을 자동으로 이송하는 모듈형 기술이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해결 못한 난제인 58 구경장 포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의 구경장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장약을 활용할 수 있고 같은 탄종을 쓰더라도 포구 속도를 높여 사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K9A3는 기존 52 구경장에서 58 구경장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최대 사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포탄을 날릴 수 있어 이론상 60km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중장거리 포병 전력과의 대응에서도 큰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화 디펜스가 새롭게 설계한 K9A3 차체는 K9A2까지 쓰이던 플랫폼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다 강력해진 포탄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서스펜션과 엔진룸 구조가 바뀌었고 훨씬 개선된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가 적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K9 계열로 분류하기엔 너무 달라 보일 정도라고 하니 사실상 새로운 전차를 만드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K9A3가 혁신적이어도 미국이 군침을 흘릴 만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할 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과거에도 F-16 도입 시 한국의 일부 기술을 이전해주면서 반대로 많은 이익을 챙긴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K9A3가 미군에 진출하게 될지 아니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른 자주포가 대안으로 떠오를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미국이 K9A3 기술을 적극 참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기술이란 건 항공우주나 반도체처럼 한두 번의 연구로 짝퉁을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방대한 실전 테스트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이는 노하우가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지형, 기후, 탄약, 호환성 등 여러 운용 환경 등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K9 계열을 끊임없이 개선해 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그 과정에서 난관을 마주하여 비용과 시간 두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비화가 있습니다. K9 자주포 초창기 개발 당시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뭘 안다고 155mm 52 구경장 자주포를 만들 수 있나라는 의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몽상에 가깝다는 혹평도 있었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방산업계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며 보여준 집념으로 세계 최강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해외에서 K9 기술 노하우를 배워가자는 요청이 쇄도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쉽게 58 구경장의 포신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58 구경장은 가히 초고난도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거리를 늘리려면 그에 맞춘 탄약 기술도 발전해야 하고 장전 장치의 디자인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심지어 처음엔 풍산이 개발한 복합 추진탄인 K333으로 60km 이상을 노렸으나 예상했던 최대 사거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법을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한국개발진의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미국이 왜 K9A3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을까라는 의문 말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은 시간과 비용을 한꺼번에 아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완전히 독자적인 58구 경장 자주포를 개발하려면 기술 시험을 다시 수없이 반복해야 하고 과거 실패 사례를 만회하려면 연구비와 일정이 폭증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국가안보적인 이유로 미 육군이 우리 독자 기술로 가야 한다고 고집할 수도 있지만 현재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이 서로 얽혀있는 시대에는 가성비와 효율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K9 계열 자주포는 대량 양산과 수출 경험이 풍부해 생산 비용을 꾸준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막대한 인프라와 인력이 필요하기에 생산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에서 이미 개발한 걸 우리 입맛에 맞게 최적화해서 현지 생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9 차체와 포탑을 바탕으로 기초 설계를 받아 현지화 생산을 추진 중이며 호주 역시 K9 자주포를 수입한 뒤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해 미래형 포병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도가 미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포 기술력은 이미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파급 효과는 유럽과 중동, 오세아니아를 거쳐 북미 대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미군에게 K9 자주포를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정말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군이 K9A3를 선택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전 세계 군사 마니아들의 시선은 다음 소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결이 어떻게 되든 하나 확실한 건 K9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주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보여줄 놀라운 방산 기술력과 그로 인해 달라질 미래전장의 풍경을 기대해 봅시다. 다음은 25년 1월 14일 북한 자주포 러시아 등장 영상입니다. 북한의 주체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앞서 M1978 곡산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의 정찰용 인공위성에 의해 곡산 지역에서 처음 포착되어 곡산포라는 이름이 붙게 된 M1978 자주포는 한때 한국군에게 있어 공포의 대상처럼 여겨졌습니다. 15m 수준의 장포신과 170mm 대구경 포탄을 활용한 M1978 곡산포는 50에서 6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대응할 만한 사거리의 자주포가 없었던 한국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1980년대 중반에서야 미국의 M109A2를 라이선스 생산하여 사거리 24km의 K55 자주포를 보유하기 시작했던 한국에게 사거리 60km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곡산포의 성능은 한국산 자주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곡산포는 최초 사격 준비에 드는 시간이 무려 30분이나 필요할 정도로 극악의 효율을 보이는 데다가 제장 전후 후속탄 사격에도 5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15초에 3발의 포탄을 사격할 수 있는 K9의 급속 사격 능력과 비교하면 2발을 사격하는데 35분이 필요한 곡산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무기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곡산포를 대체하기 위해 북한이 개발한 자주포가 M1978 주체포입니다. 주체포는 북한이 중국제 장갑차를 복제하여 만든 VTT-323의 차체를 개량한 후 170mm 포신을 장착한 형태로 소련제 2S7 피온 자주포를 모방하여 랩탄 사용 시 최대 6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판이었던 곡산포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단점은 하나도 개선하지 못했는데 5분당 한 발가량을 간신히 사격할 수 있는 사격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대구경 포탄을 사용하면서 자동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한문의 주체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8명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자주포 운용에 대량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대 운용의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소이며 한국이 K9과 K55A1에서 1인 사격까지 가능하도록 연마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산술적으로 북한군 8명이 한문의 주체포를 사격하는 동안 한국은 동일한 인원으로 8문의 K9 사격이 가능한 차이입니다. 또한 주체포는 별도의 포탑이 없는 오픈형 자주포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포탄 파편에도 부대 단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대화력전 상황에서도 한국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10m 거리에서 폭발한 152mm 고폭탄의 파편까지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포병 전술 교리에 따르면 155mm 포탄 기준 좌우 오차 범위를 2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m 거리에서 152mm 포탄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K9의 방어력은 적이 아군 진지를 정확하게 타격하더라도 한국 포병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무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허접한 성능의 주체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요. 러시아 내 열차, 도로 등에서 주체포가 포착된 시점이 2024년 11월, 12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체포가 실제 전장에 투입된 것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상당수가 전투 불능에 빠졌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북한에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의 손실이 너무나도 막대하여 푸틴이 김정은에게 구걸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주포 전력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전 보유한 자주포 수량은 세계 각국의 추정치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적게는 약 3,000문 수준에서 많게는 6,000문까지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추정치에 대한 편차는 크지만 전쟁 전의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로 평가받았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전체 자주포 중 4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나머지 60%의 자주포 물량 중 대부분도 포신 손상 등으로 인해 전선에 투입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주포 수량이 부족해진 러시아는 포탄과 미사일, 총알바디 등에 이어 북한으로부터 구식 자주포까지 끌어다 쓰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북한의 노후화된 무기 체계들은 전선에서 추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서 쓸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제 무기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씨 일가가 3대째 아낀다는 폭풍군단조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드론의 공격을 피하려던 북한군이 러시아의 민간인을 집에서 내쫓고 주택으로 들어가 홀로 은신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조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북한군에게 집을 빼앗긴 러시아 민간인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외부에 방치되어야 했는데 러시아를 위해 전쟁을 벌인다는 푸틴이 북한군까지 끌어들여 러시아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군에게 있어 드론은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단순히 드론이 보여주는 효율성과 타격 능력을 떠나 낙후된 북한 사회에서 살아가던 북한군에게 드론은 지금껏 아예 접해보지 못한 첨단 문물인데요. 원격으로 하늘을 비행하다 지상을 공격하는 드론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군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여태껏 드론 공격을 접해볼 일이 없었던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포착되면 일단 숨기 바쁜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북한 내에서도 드론에 떼죽음 당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진상조사를 명목으로 고위장교를 추가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 내에서는 북한군의 음주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첩보에 따르면 쿠르스크 일대에 투입된 북한군은 사기 저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잦은 과음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러시아군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 술판을 벌이는 북한군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는 그만큼 북한군의 사기와 기강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한 이 밖에도 북한군은 잦은 사격으로 러시아군의 발등을 찍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종합적으로 북한이 자랑해오던 폭풍군단의 전투력이 실제로는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미 폭풍군단이 특수부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지금껏 북한이 선전용으로 공개한 폭풍군단의 사진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방탄복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국이
한 명의 특수부대원을 양성하기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군사장비조차 지급을 못 받는 북한의 특수부대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아덴만여 명 작전 등을 통해 특수전 임무 중 가장 위험하다는 인질구출 작전마저 완벽하게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질구출 작전은 전체 인질 중 30%가량의 인질이 피해를 입어도 성공적인 임무라고 평할 만큼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데, 한국은 한 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는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무에 성공하였습니다. 전장에서 술판을 벌이며 민간인을 내쫓는 추태를 보이는 북한군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과인데요. 이처럼 북한은 자신들의 자주포와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보내 군사적 이익을 쟁취하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그들의 전력은 한국을 위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실전 사례를 통해 특수부대들의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북한의 고철 자주포와는 차원이 다른 K9 자주포를 통해 전 세계의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지금처럼 병력과 장비 모두에 최선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지원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